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를 한 사회에서 만드는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인 구도 속에서 보면 재정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가치가 없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가치를 갖다가 최우선적인 가치를 뭐로 둘 것이며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조차도 정치입니다. 그래 그거는 그럼 뭐냐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건데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가치의 세계를 향유하다가 또는 생산하고 경제적인 용어로 하면 유통을 하고 소비를 하고 하면서 향유를 하고 하면서 살다 가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정치는 곧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존재라는 말은 철학에서 그야말로 가장 기초이고 출발점인 개념인데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존재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자. 나의 존재는 뭘까? 나는 누군가? 누구인가?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랬을 적에 너가 뭘까? 이겁니다. 그건 나의 존재인 겁니다. 그 나의 존재가 뭘까? 그 존재가 결정되어 있으면 대단히 가능하지만 존재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역동적으로 펼쳐져 나가기 때문에 대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나는 모르겠다 이랬습니다. 당신은 그럼 당신 아나 이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안다. 뭘 아느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랬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는 알 수 있는 어떤 정확한 테두리, 정체성이 존재라는 말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온 것 전체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온 것 전체가 여기서 있는 조광제의 존재는 여기서 있는 조광제 이게 조광제냐? 아니죠. 이 책에도 조광제의 존재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각 또는 사유 여기에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게 다 조광제의 또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광제의 존재는 타자에 강의를 듣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를 들었던 양반들 제가 읽은 책들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내 존재의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정답을 감출 수 있는 정체성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예컨대면 둘레즈가 이야기하는 비존 방식의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그런데 이 책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이 책은 사실상 기획하는 쪽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중동 호흡 기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들 많이 적었죠. 얼마 전에 다시 또 옛날에 완치된 줄 알았는데 완치 안 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또 격리 모사고 하다가 지금 해결된 거예요. 186명의 확진 환자가 있었거든요. 얘는 그야말로 얼마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싹 지나가고 나니까 또 마치 소나기가 엄청나게 홍수가 나고 하다가 갑자기 날 개이니까 언제 홍수 쳤나 하듯이 싹 잊어먹는데 특히 여러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도 일종의 협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망각하는 선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망각하는 선수일까? 망각하지 않으면 묘하게 또 대한민국의 삶을 살 수 없는 살기가 힘든 거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내드린 책, 오늘 오신 분들 다 책을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전에 뭔 모르고 4,000원 설악해도 되고 사신 분들 한 권 더 가져가세요. 일단 사면 만나면 안 된답니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한 권 더 가져가세요. 자, 머릿말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면 제가 오늘 강의 때문에 아침에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103페이지입니다. 저는 중동국 기체오염 사태를 자연체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대대적인 불안과 공포의 사회적인 확산으로 국가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긴급 사태를 규정하고 이것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철학적으로 성찰하여 사회 정치적인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메르스 사태는 인간됨의 재반 조건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 사안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름의 철학적인 사유장치, 즉 철학적인 본주적 개념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야만 메르스 사태의 진실이 지닌 근본적인 의미를 추출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메르스 사태라는 뜻밖의 재난을 성찰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정치적인 교훈을 정돈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무지, 각성, 불안을 반면교사의 동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과 갈등을 화합과 평화로 나 자신만의 불안한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향유의 자유로 바꿔낼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 길이 열리는 방향은 이렇게 했습니다. 배타적인 개인의 생명이 날카롭게 작동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대타적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위에 다른 사람이 대타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or 이렇게 되겠는데 이 for 뭐뭐에 대하여라는 말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위하여라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대타적인 공향유의 인문예술적인 현존을 좀 주장합니다. 언젠가 제가 계속 인문예술적인 현존을 좀 강조하면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걸 이해합니다.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인문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요약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니까 약 한 49페이지 인문민주주의의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번역을 다 연기를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제 나름의 정치 사회적인 바람을 담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인문민주주의로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운동에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7페이지로 죽음은 은폐되어 있어야지 함부로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청년 실업이 큰 문제가 되는데 실업이 문제인데 그 문제가 되는 것에 조금 더 점점점가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나의 모든 자존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내 사회적인 생명이 말하자면 마음에 들고 손해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온 사회에 말하자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면 진짜로 안 좋은 것이죠. 위험합니다. 왜냐? 죽음이 예사로 눈앞에 그런거리면 생명이 낙하오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철학 아카데미 가서 공부하자 이러면 신경이 큽니다. 죽음, 생명 이런 것들이 어른거리는 한에 있어. 더군다나 그것이 내 감정적인 어떤 틀을 장악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늘 낙하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도 터무니없는 묻지마 폭력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예사로 눈앞에 어른거리면 생명이 낙하로워져서 망설이는 겁니다. 생명이 낙하로워진다는 것은 그 톱니를 선택하며 들릴까봐 전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오로지 나 자신만의 배타적인 섬에 감금되거든요. 생명이 낙하로워진다는 것은
내 대신 삶을 살아주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내가 발돋움치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배타성 여기에 빠져들면서 일체의 가치, 의미 또는 뭐 공부도 좋고 또는 예술적인 작업도 좋은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의 차단된 자아의 그런 차폐됐다고 하고 유폐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섬에 갇혀 배타적인 생명의 토끼는 누려버리고 다른 무엇을 염두에 두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은 뭡니까? 순전히 맹목적인 인간되면 소실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생명은 뭐냐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모든 동식물의 생명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갖다가 은근히 좀 얕잡아 보는 게 있느냐 하니까 그 동물들은 오로지 자기를 유지하고 지 새끼를 낳아가지고서 이렇게 붙들이고 하는 거기에 집중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물들의 생명을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영양생식의 중심, 영양은 개인, 나 개인적인 거죠. 생식은 종족을 붙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에만 운명이 있지 않는 생명, 이걸 넘어선 어떤 생명, 조금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넘어선 생명, 이런 걸 추구하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이 지니는 생명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탁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실존 철학자는 하이데크를 잘 아시죠? 하이데크가 1927년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인간이란 죽음으로 향한 존재다. 죽음으로의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으로의 존재다. 저는 앞에 말했죠. 죽음이 함부로 나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이데크는 거꾸로 죽음으로의 존재임을 갖다가 막 만방에 막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단연히 저는 하이데크를 안 좋아합니다. 죽음을 함부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인생 역정의 시간이 흐르다 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게 하이데크가 말합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 같으면 전혀 철학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죠. 죽음은 끊게 되어 있지만 이미 늘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을 감싸고 또 관통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크는 결국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란 또한 이미 늘 불안하다. 하이데크 보고 좀 하실 분들은 아실 텐데 하이데크 보고 불안입니다. 불안의 행위상. 그래서 하이데크 강의하다 보면 좀 힘듭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강의 듣는 사람들 불안을 시험해야 됩니다. 불안 안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불안으로 몰아가야 돼요. 불안을 일컬어 인간을 진정 인간이게끔 하는 근본 기본이다. 동물은 공포를 가질 수 있을지언정 불안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하이데크의 생각입니다. 여기 새로운 명상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흔히 실존 철학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그의 불안의 형성은 상당한 철학적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1927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이데크가 세계적인 철학자로 확 군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까 그때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럽 중심입니다만 유럽에서 그 전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었지만 그때 1차 세계를 통하고 약 한 2천만 명 정도 추산입니다만 어떻게 작게 잡으면 1,500만 명 잡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수많은 인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럽인들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이거 인간 맞나 이렇게 된 겁니다.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은 뭔가 하니까 기계화 전쟁이죠. 최초의 기계화 전쟁입니다. 뭐냐 하니까 1895년에 비행기가 발명돼가지고 말이죠. 최고로 도구 해역을 날렸습니다. 1895년에. 근데 1895년이 재밌는 해입니다. 비행기가 도구 해역을 날렸는데 동시에 리메르 형제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을 합니다. 1895년. 그러니까
비행기가 1890을 도보 여행을 나가자. 그 뒤에 이걸 갖다가 무기로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전폭 만들면 폭격기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12페이지 밑에 달라집니다. 공양류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원주의 현실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떠받치는 원리가 다름 아닌 나 자신만의 배타적인 맹목적 생명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바로 이런 나 자신만의 배타적인 맹목적 생명을 향한 본능적인 집착이다. 하지만 이 본능의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는 없다. 바이러스는 뭐냐? 박테리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달리 제 스스로 세포의 신진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살아있다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불리할 경우 바이러스는 심지어 1억 년 동안이나 죽어 있다가 그냥 아예 사물처럼 있습니다. 물질처럼 있다가 환경이 호전되면 다시 살아난다 라고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숙주에 떼어내는 것일 뿐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독자적인 생명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나 자신만의 메타적인 맹목적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을 우리 인간 존재로부터 떼어낼 수는 있어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본능이 바이러스를 함부로 진짜 파괴하고자 하다가는 생명 자체를 재개해버리는 크다는 물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능의 바이러스를. 생명은 이미 늘 지금 여기서 활동되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의 듣고 합니다. 그런 생명은 모든 인간 활동을 하는 에너지의 공급은요. 따라서 공양률을 위한 에너지의 공급은이기까지 한 겁니다. 진정으로 살아있어야, 제대로 살아있어야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생명을 모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맹목적 생명의 본능적 집착이라는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생명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백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부정, 무시하여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운운한다거나 그 반대로 근본의 물을 운운하면서 종교적인 총을 함부로 일삼아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튄 것 같아서 기독교인들, 불교도인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본은 불교죠. 내세 운운한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비유가 제대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배타적 생명의 본능적 집착이라는 바이러스를 숙주인 온몸으로부터 떼내어 잠재우는 방법으로는 공항이라는 백신으로 그 본능의 바이러스를 아예 감싸므로써 그것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같이 즐기는 일에 아주 그냥 신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게 치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맹목적인 나 자신만의 고유한 생명, 배타적인 생명 이런 거는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뭡니까? 이런 같이 즐기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 공급은 이렇게 되는 것이 축이 됩니다. 문제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뭐고 이게 이제 자꾸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미리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문예술적인 영역. 인문예술의 영역 다른 것들도 따지자면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인문예술적인 영역은요 결코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보면은 한자가 참 묘한데 한자입니다. 커뮤니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공산주의라는 한자만 같이 생산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생산해가 뭐 어쩔 건데 같이 생산해가지고 스타일이면 좋아 다 먹을 거냐. 같이 생산한 것만 가지고서는 공산주의가 진입에 도취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생산했으니까 같이 즐긴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공향유주의가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지나간 예컨대 역사에서 최고의 실험의 시기라고 했던 현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가 예컨대 퇴망해버렸다, 소멸해버렸다 할 때 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타깝게 다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좀비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크리스 하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 하먼에 따르면 현실적인 공산주의 역사에 있었던 20세기 현실주의 공산주의를 전부 다 알고 보면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국가 자본주의라는 국가가 자본가가 돼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착취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그리스 하면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진보적인
확장되는 그런 말. 그래서 우리로서는 공익학류주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거 공민이즘 못되고 꽃민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생산하는 것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생산하면 같이 즐기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같이 생산하는 곳을 생산하는데 지휘권을 쥐고 있다든지 기획을 했다든지 등등하는 인간이 야 내가 뭐 거의 중요한 것 같다 했잖아 그러면서 같이 생산한다는 말 해놓고서는 자기가 같이 주도를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가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엉뚱한 방법인데 공산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명목사의 공산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학류주의를 저는 추천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서 공익학류의 근본적인 가능성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공익학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내가 그런 거는 내가 먹고 뭐 절대로 나하고 상관없이 배달적으로 내가 향유한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역량을. 어찌 보면 직관적인 생각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공익학류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에서 마치 하이데크가 죽음으로의 존재라고 역설했을 때의 그 형식처럼 공익학류의 존재를 확립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각자의 생명에서 부각되는 배타성이 결코 근원적인 것이 아님을 밝혀내 하나의 기초 사항을 합니다. 생명은 몸을 바탕으로 해서 존립합니다. 또한 몸은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존립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에게서 몸과 생명은 메비우스띠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 바탕의 원리에 의해 존립한다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죠. 생명은 몸에게 활동의 에너지 원천으로서 바탕이 되고 몸은 생명에게 활동의 주체로서 바탕이 됩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는 명목적이지만 몸을 통해 의미와 방향을 획득합니다. 몸은 그 자체로는 활동의 주체이지만 생명을 통해 그 구체성을 실질적인 구체성을 획득한다 하겠습니다. 몸과 생명이 하나로 결합된 생명체가 존립할 뿐 생명 자체가 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드리는 까닭은 베르그송 때문입니다. 베르그송은 생명 자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접근입니다. 베르그송의 그런 생각은.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온 우주보다 생명 자체가 마치 근본적인 원리로서 더 선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체가 아닌 몸이 따로 무슨 주관적인 원리인형 존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몸의 존재 방식, 생명의 존재 방식과 따로 해명될 수도 안 되고 그렇게 따로 해명될 수도 없습니다. 몸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생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은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질문이 죄송하지만 고기와 술을 먹는 자유롭게 만남을 즐기는 가운데 악에 모르게 전문가 대가들이 서로 서로에 대해서 와닿게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